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압수다. 오늘로 4시즌 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미중 대결 구도 속의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한 인권, 안보 딜레마, 또 중국, 그리고 지난달이었죠. 4월 27일 판문점 선언 3주년 맞아서 한반도 정세 중간 점검,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역사를 통해 본 중국의 미래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혹시요 아직까지 못 보신 분 계시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이면, 또 아니면 다시 한번 보시고 싶다 하시면요,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게 21일 한미 정상회담 있죠. 한미 정상회담 전후 맥락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저희가 4시즌부터는요, 더보기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다루는 내용 분량이 많다 보니까 더보기를 통해서 이 소주제별로 조금 나눠서 찾아가기 쉽게 해놨으니까 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경제라는 관점에서 찾아보는 북한의 길입니다. 얼마 전에요, 이 1400쪽 분량의 아주 두툼한 책 나왔습니다. 김정은의 경제발전 전략 1, 2, 이 두 권의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내신 유영구 전 현대사연구소 이사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유 이사장님은요, 특히 북한을요, 북한 내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 이게 상당히 독특하고 그리고 상당히 좀 유용성이 높은 접근법인데, 이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장님, 먼저 북한 경제 말씀을 듣기 전에 최근 상황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 끝냈다. 그리고 그 검토 결과를 북한에게 좀 설명하려고 접촉을 시도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언제 만나겠다. 이런 반응은 아직은 없지만 접촉 자체를 지금 거부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대체로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외교, 단계적, 실용적, 점진적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재확인했냐, 요거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달 초였죠?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명의 그리고 권정근 미국 국장 명의의 담화 2개를 내면서 반응을 일부 보이긴 했습니다. 자, 내재적 접근법, 오랫동안 이제 북한을 보셨는데 최근에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 요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문제는 일단 두 가지 큰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원칙적 측면, 북한이 무엇을 원칙으로 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실리적 측면, 이렇게 나눠서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에 있었던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업청화 보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북한의 그 혁명 발전에 장애를 조성한 그 기본 장애물, 또 최대의 주적이 미국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미국을 제압하겠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건 왜 그런 표현이 나오냐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을 포기시킬 때까지는 자기들은 끝까지 일단 미국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칙으로 보자면 북미 간은 당장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칙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것만 보는 것은 아니고 실리적 측면을 항상 생각하는데, 과거에 그 살라미 전술이라고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나하나 행동을 쪼개는 건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라든가 혹은 영변 핵시설 폐기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조건에 걸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를 완화하거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철폐시키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폐기시켜 나가는 과정을 해 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실리적으로 만약 북한이 이 게임을 진행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말하면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나오는 시그널이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다면 원칙을 내걸면서도 다시 말하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 라는 원칙을 내걸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시 그 실리적으로 응할 수 있다. 단 실리적으로 하더라도 행동 대 행동으로 정확하게 이익을 취하겠다.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일부 이제 미국의 CNN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보면 북미가 조금 이렇게 그 교착 상태에 있을 때 뭐 미국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뭐 북한의 이제 비료라던가 식량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지원을 하면서 조금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면은 뭐 백신 공급 뭐 좀 이런 얘기가 일부 나옵니다. 혹시요? 이제 우리 이사장님 보시기에 미국이 뭐 파이자나 모더나건 백신을 뭐 북한에 공급을 하겠다, 지원하겠다. 만약에 이런다면 북한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근데 그것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북한이 받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다른 조건들하고 패키지로 묶어서 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어쨌든 미국의 태도 변화가 분명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패키지로 묶어야만 따라오지 그것만으로는 따라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이미 그 남측에 대해서 네. 북이 밝히기를 뭐 방역 제재라든가 그다음에 뭐 네. 개별 관광이라든가 이런 비본질적인 네. 거 접근을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으로서는 지금 국경을 폐쇄하고 방역 상태를 어쨌든 잘 하고 있다고 네. 본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것만 가지고는 딜이 조금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패키지 딜에는 식량 공급이라든가 뭐 중유 공급, 네. 기름 공급이죠. 네.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묶인다면 북한이 그거는 이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최근 상황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좀 네. 말씀 나누고 자, 이제 경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경제 저도 잘 모릅니다. 북한의 정치라던가 사회 뭐 이런 쪽은 저도 조금 들여다보고 나름 조금 뭐 보고 있는데 경제는 참 어렵더라고요. 자, 먼저 이런 게 있어요. 지난달 4월 하순에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 10차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청년 동맹의 이름도 뭐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 동맹에서 이름 바꾼 것도 이제 좀 관심을 끌긴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김정은 총비서가 마지막 날인가에 서한을 보냈다라는 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뭔 말인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15년 안팎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우고자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5년은 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5년, 그리고 또다시 5년은 대변혁의 5년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죠. 조선신보는 이게 2030년대 중반까지의 노정, 로드맵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해석을 했는데, 이거 진짜 북한이 사실 또 올해부터 이른바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시작이란 말이에요. 정말 15년을 내다보는 이런 원대한 전략을,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걸 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15년이라면 2035년입니다. 그렇죠. 2035년이 되면 지금 현재 청년 동맹원들의 나이가 네. 원래 14세에서 30세까지니까 네.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15년을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15년 후면 이 사람들이 29세에서 45세가 됩니다.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근간을 끌고 그렇죠. 갈. 네. 그러니까 사회로 나오면 근간을 끌고 갈 지도자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15년 동안 무엇을 하겠다. 조선노동당이 이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른바 전망을 좀 제시했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 자신도 나이가 그때 되면 1982년생 기준으로 하자면 53세. 또 1984년생이라는 설도 있으니까 네. 그걸로 따져도 51세입니다. 50대 넘네요. 예, 네. 그러면 이제 50대 지도자로서 이제 북한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되면 북한이 이 소위 그 융성 발전하는 사회주의 강국이 될 것이다. 중요한 말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네. 뭐냐면 사회주의 강국. 네. 자본주의 국가들 우리처럼 10대 경제대국으로서 자본주의 강국과 겨루는 그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강국을 한다는 거 많은 차이가 있겠죠. 네. 어쨌든 그런 목표를 제시한 거고 앞에 말씀 중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그 5년 계획, 5개년 계획을 네. 하나는 그 효과적인 5개년 계획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네. 하나는 대변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효과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전반적으로 기후 개편이나 경제 관리 개선이나 이런 걸 일정하게 다 해서 진짜 효율 높은 경제, 실리적인 경제 구조가 되는 5년을 만들겠다. 그건 어디에도 나오냐면 1월에 있었던 제8차 당대회 때 예. 그때 나온 기본 전략이 뭐냐면 정비 전략, 보강 전략, 그다음에 정리정돈하고 재편성한다. 이게 전부 보면 기후 개편이나 정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인사 뭐 좀 바꾸는 것도 있고. 네네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구조조정이 많을 겁니다. 산업에서 보자면 생산력 재배치라든가 구조조정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5년을 어떻게 보냐면 구조조정하는 국가가 기후 개편하고 구조조정하는 5년을 하겠다. 그래서 효과적인 5년이 되겠다. 그다음 대변역은 뭐냐면 그 지방 그걸 많이 지금 건설을 할 예정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8차 당대 때 보면은 지방 경제, 지방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많았고 그 중에 이제 보면 시 군마다 네, 맞습니다. 1년에 10,000톤씩 시멘트 공급하겠다는 거. 그 시멘트 왜 공급하겠습니까? 주택 건설을 포함한 건설 분야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자재 부분에서 특히 시멘트를 연간 800만 톤 고지를 달성하겠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다 보면 건설을 위한 거죠. 예,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 특히 또 보면 건설 자재, 마감 자재들을 자급자족하겠다든가 이런 표현들은 다 5년 동안 건설하는 5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이 효과적 5년 플러스 지금 말씀드린 대변역의 5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주제를 이제 계속 진행하기 전에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부탁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와 사실은 이게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북한을 뭐 빨갱이 놈들 혹은 뭐 이제 그 우리가 반드시 물리쳐야 되는 적 뭐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다 보면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장님처럼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을 바라볼 경우에 우리가 못 봤던 눈을 감고 있었던 거로도 보이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지금 오늘 나누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북한을 어떤 그 적대 세력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통일의 하나의 대상으로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들은 어떤 체제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또 들고 나온 건데 근데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북한도 역시 뭐 이제 김정은 위원장 특히 들어서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나온 게 정상 국가를 지향한다. 물론 사회주의 정상 국가를 지향한다는데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우리 말씀을 또 들어보면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 싶어요. 그리고 5개년 이제 계획 딱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니 우리도 박정희 정권 때 경제 발전 5개년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공업을 먼저 키웠었고 그러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상당하게 빠르게 이른바 한강의 기적 이걸 이뤘는데 혹시 김정은 위원장도 좀 그런 비슷한 이 구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아마 그런 것을 궁금해할 겁니다. 북한이 과연 저 경제개혁이라는 걸 하는데 계획 가지고 살아날 거냐 하는 걸 포함해서 그 북한이 사실은 그 1980년대 3차 7개년 계획에서 실패해서 대실패했죠. 3년간 연장하고도 결국은 계획 경제를 사실상 정상적 작동시키는데 실패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돌아보면 저 2016년 5월에 있었던 제7차 당대회 때 그 5개년 전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하는 5개년 전략. 근데 이 5개년 전략도 거의 모든 부분에서 미달됐다고 이번에 김 위원장 본인이 본인 입으로 발표를 했죠. 굉장히 눈길을 끌었죠. 그것 때문에 더구나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대외적으로 볼 때 외부에서 볼 때 북한이 이제 계획 경제를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약간만 이걸 좀 5개년 계획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망한다 안 망한다 이런 문제보다는 경제가 그러면 다시 점프를 하기 위한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정비 보강 또 정리정돈하고 재편성하는 5년이 될 것인가. 그렇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한 준비는 이미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좀 한번 김정은 위원장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3년 네. 3월에 김 기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병진 노선. 예, 그러니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켜서 발전시키겠다 하는 노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노선이 있었던 해에 3월 달에 전국 경공업 대회가 있었고 또 다음 해 그러니까 14년 2월 달에 전국 농민들 농업 분조장 대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하고 경공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 2013년, 14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전략적인 노선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진 노선이라고 했죠. 말은 병진이지만 사실상 뭐 국방 쪽으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국방 쪽으로 갔는데 핵무력 국방이라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핵무력 건설 쪽으로 갔죠. 근데 이게 보면 핵무력 건설에서 성공하면 다음에는 경제 건설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앞두고 이미 2013년, 14년 단계에서 농업 경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 차에 이제 2016년 5월에 7차 당대회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개년 전략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때 전략 만들어질 때 단계만 해도 병진 노선은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그 뒤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죠. 2017년에 핵무력이 완성됨으로써 화성 14형 쏘고 15형 쏘고 그렇습니다. 11월에 이제 자유적 국방력 완성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선언을 했죠. 예, 기자님 말씀대로 2017년은 북한으로 보자면 전환적인 해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남북 대화가 판문점 회담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딱 계기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판문점 회담 직전에 북한이 또 뭘 했느냐면 조선노동당 소위 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라는 걸 열어서 그때 비로소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제 이때 되면 뭐냐면 핵무력 건설은 됐으니까 경제건설로 돌린 겁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 어쨌든 북미 회담이 잘 되질 않았죠. 하노이 회담까지 끝나고 나서 안 되는 조건에서 북한에서는 2019년에 12월 달에 뭘 하냐면 당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앞에서는 아까 3차였는데 5차 전원회의를 열어서 정면 돌파전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면 돌파로 나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코로나 사태, 코로나19 그다음에 자연재해 큰물 피해가 엄청났죠. 맞습니다. 큰물 피해가 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되어 오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런 것 때문에 2020년이 잘 이렇게 진행되기가 정면 돌파가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대부분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1, 2년 정도 더 북한에서 기다릴 것이다. 완충 기간을 줄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봤어요. 예상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북한은 8차 당대회를 금년 1월에 열었고 거기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내온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보기에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 변경, 소위 구조 조정이라든가 기구 개편 이런 걸 통해서 일단 5년만 준비하면 점프가 가능하겠다. 이제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이런 거죠. 아니 이사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거는 계획인 거고 계획 짜고 전략 짜는 거야 나도 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아니 북한 경제 사실 뭐가 있냐? 지금 당이 중심이 되는 이른바 계획 경제, 사회주의 경제. 거기다가 군수공업 아까 말씀하셨지만 군수공업 중심의 경공업은 완전히 낙후됐고 그리고 한때 사실 망할 뻔했고 장마당 이 시장 경제를 조금은 그래도 도입을 하면서 인민들이 그나마 굶어 죽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른바 39호실 노동당 39호실 여기서 보듯이 북한 계급 없는 사회라더니만 특권 계급 있고 그 특권 계급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볼 게 하나는 굉장히 좀 북한 경제를 굉장히 좀
어렵게 보고 있고 이런 게 있고 또 우리 이사장님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북한이 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아마 그들 나름대로의 준비도 지금 잘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볼게. 그러면 지금 북한의 실물 경제가 어떤 상태냐? 네, 요거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잠재력은 그럼 있느냐? 네.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두 가지를 일단 답을 드리고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예, 예. 또 앞에 몇 가지 얘기 중에 또 좀 빠진 것들 좀 보충하거나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실물 경제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 실물 경제라 하는 것을 시장에서 벌어지는 것 중심으로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소비재 시장 네.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실물 경제의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생산재를 포함해서 중공업 분야 그러니까 북한이 생각할 때는 인민경제 선행 부분이라고 해서 네. 전력, 석탄, 금속, 철도, 운수 그다음에 중요 공업분이라고 해서 화학기계, 전자 그다음에 건자재 이런 것들이 쭉인데 이런 산업들이 잘 진행이 되면 그거하고 시장과의 관계가 이제 남는 문제죠. 이 시장에 상품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다, 네.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느냐. 여기 이 부분은 경공업 부분에 해당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아까 그 한때 망하고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는 것은 90년대 중반의 고난행군 시절에 그렇죠. 실제로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일정한 역할을 했는데 이때 시장이라고 하는 건 장마당 시장 아까 말씀드린 자연 발생적 장마당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북한에서는 그 비중은 아주 줄어들고 종합시장이라고 해서 예, 전국적으로 400개에서 430개 그러니까 군을 저희가 206개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니까 한 군당은 1.5개 하고 대도시에 좀 더 있는 정도 이런 정도의 그 큰 종합시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종합시장은 한마디로 뭐냐면 정부에 의해서 관리되는 시장이다. 그 계획 경제 하에 시장이다. 그렇습니다. 관리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하나는 소비재 공급을 좀 윤활하게 하기 위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격 그 시장을 열어놓으면 거기서 시장 그 가격이 조정이 돼요. 그렇죠. 그 시장의 가격의 신호를 받아서 계획 경제에서도 전체 원가 계산을 할 때 가격 계산할 때 유리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시장이 없으니까 사실상 가격 국정 가격은 그렇죠. 좀 계획 가격이에요. 그냥 만드는 가격인데. 이른바 뭐 관료들 뭐 당이라든가 내각의 관료들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정해 나왔던 건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시장이 있으니까 그게 참고가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생산재 시장도 물론 있어요. 국가 물자교류 시장이라든가 또 뭐 지금 이제 아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돈주들이 있다. 네. 돈주들이 많아서 금융 자본시장도 있고 노동시장도 있다 그러는데 지금 북한의 그 금융관계를 보면요. 상업은행을 활성화시켜서 소위 돈주들의 자본시장을 흡수하려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흡수하려는 하는 정책 의도를 저는 중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시장은 좀 때로에 따라서는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죠. 또 늘어나기도 할 거다. 왜냐 관리되는 시장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8차 당대에서 또 상업 유통 부분에 그 중요시하는 정책들이 막 제안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국영상점에 물자를 충분히 넣자는 거죠. 그리고 국영상점에 넣은 물자들을 개인이든 조직이 사서 빼서 그 거기다 가격을 많이 더 엇붙여서 시장에 파는 행위를 일종의 불법 유통. 그렇습니다. 그걸 단절시키고 그러니까 유통도 북한이 생각하는 유통으로 좀 정상화를 점점 시켜 나갈 수 있겠다. 또 하려고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 중에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점이 뭐냐면 우리는 북한의 이제 장마당 시장을 하면 우리 남쪽 대한민국의 시장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연상하는 게 많은데 사실은 그거와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거기에 너무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말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느껴지네요. 네, 좀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하고 시장 경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 시장과 시장 경제가 다르다. 구분해서 봐야 된다. 다른다. 예, 우리는 지금 시장 경제라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모든 기업들이 상품 생산해서 시장에 내놓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는 또 자본시장은 심지어 자본시장적인 주식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상화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다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조예요. 생산 부분들이 생산이나 유통이나 모든 게 그런데 이쪽은 시장은 극히 일부 소비재 시장 그것도 생산재 시장은 국가 또 관리를 하고 하니까 소비재 시장이니까 규모가 우선 작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리 통제되니까
가격도 약간 통제가 돼요. 또 뭐가 되냐면 판매 품목 다 통제를 합니다. 그다음에 판매 시간, 심지어 영업 시간까지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희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시장. 그거와는 다르다. 네,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지엽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조금, 왜냐하면 자꾸 제가 여쭤보는 게 시장의 장마당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 부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여기를 보면은 이제 탈북민들의 어떤 그 고증, 조언을 통해 가지고 시장 장면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근데 탈북민들이 10명 중에 10명, 9명은 그 굉장히 아주 비슷하게 꾸며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드라마를 떠올려도 그렇고 사실 북한의 그런 장마당에 중국 물품도 많이 들어가서 판매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 남쪽의 화장품이라던가 뭐 약품도 어렵지만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시장과 또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획, 당국의 계획 안에 있는 시장, 이거는 또 조금 달라 보이네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도시 군 할 때 군 단위에서 시장이 예를 들어서 종합시장이 한두 개, 네. 아까 얘기한 1.5개라고 예. 치고요. 있으면 그거 외에 실제로 장마당 있어요. 옛날에 농민시장에 농민시장, 합법한 예. 그거에 대해서는 놔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불법 행위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조차도 그거는 통제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의 소위 가격 기제, 가격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만 그 가격 기제들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북한은 이 재정이 참 문제잖아요. 국가라는 거는 예산 재정이 문제인데 이 북한의 경우가 우리는 이제 세금이 없다 북한이 주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이 거래세, 기업들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세가 있고 거래 수익금, 국가 이익금 그걸 납부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혹은 뭐 부동산 사용료. 그 사실상 세금이다 이런 그렇죠. 그다음 감가상각비 같은 걸 다 모아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기업들 감가상각비 있죠. 공장 기업 설비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지금 기업이 마음대로 지금 활용해서 재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네. 변화로 말하자면 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 재정이지 않습니까? 재정 앞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화폐 금융이잖아요. 아, 그렇죠. 또 화폐 금융 앞에 있는 게 뭐겠으면 가격 시스템이죠. 가격 시스템 안에 있는 게 뭐겠어요? 기업소들의 관리 운영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의 어떤 경제관리 개선 체제 속에서 시스템으로 쭉 이렇게 정비가 돼 있고 그 시스템으로 정비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혹은 뭐 일부 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망가져 있지가 않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작동되고 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작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본인과 그 당에서 충분한 정도로 장악하고 있고 그거를 또 고칠 건 고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게 저는 봐야 그리고 된다고 시장 봅니다. 같은 경우도 그 계획 안에 있는 시장이 더 크고 중요하지 우리가 드라마라던가 우리가 일부에서 자꾸 부각하는 그런 장마당 농민시장 이런 거는 사실은 큰 비중은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 보네요. 사실은 한때는 큰 비중이었습니다. 2010년 전후.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14년까지는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의 경험 세계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2015년 넘어서고 2017년 되고 이때부터는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관리 능력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가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만 좀 부각을 시키는 측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있겠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줘야만 그런 오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하나 중요한 말씀 하셨거든요. 그럼 북한 경제가 과연 잠재력을 어떻게 그렇죠. 그거 다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제가 바로 잠재력 그 부분이거든요. 한번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무슨 그 사람에 대한 개인에 대해서도 잠재력이다. 혹은 국가의 잠재력이다. 혹은 경제의 잠재력이다 한다면 이 층위를 나눠야 될 거예요. 뭘 기준으로 볼 거냐. 근데 첫째 사람을 한번 보자고요. 사람으로 봐도 잠재력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뭐 인구는 적어요. 2,540만 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 한 절반이에요. 적은 인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 보면 우선 첫째 이번에 그 대회 때 당 중앙위원이나 후보인으로 뽑힌 사람들의 전체 숫자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3.7%가 경제 전문가예요. 그럼 경험이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권력 서클 안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당 중앙위원회라 그러면 권력 서클이라고 볼 수 네, 있잖아요. 네. 그 속에 있는 3분의 1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할 수 있는 네, 사람만 네. 체크한 게 33.7%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정도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성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경제에 대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겠다. 두 번째, 사람을 또 보자고요. 과학자, 기술자. 이건 우리가 숫자를 물읍니다만 북한은 산학연, 그러니까 산업하고 학교, 대학하고 연구소, 산학연 협력 체제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하고 생산을 일체화시키려는 노력을 지난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보면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어떤 기업하고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과학자, 기술자도 상당 숫자 있다. 이렇게 봐줘야 객관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이번에 보니까 당대회를 하고 나서 전국에 그 제1차 김 전 의원 아실 거예요. 그 왜 시군당 예. 책임비서 네, 책임비서 강습회 하지 않았습니까? 강습회 있었죠. 그 강습회 했죠. 그다음에 당세포 비서. 세포 비서대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 안에 소위 핵심 중간 간부들하고 맨 하층의 책임자들하고가 다 지금 똘똘 뭉쳐서 교육받고 재교육받고 교육받고 재교육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동원하니까 이 안정적 그 당에서의 안정적인 구조 이런 게 나온다. 당이 소위 백업하는 경제 발전을 백업할 수 있는 구조다. 당이 만약에 세도를 부리고 관료주의를 하고 만약에 부패하면 다 지금 처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네네. 그 특수기관 문제가 있고 네. 이른바 이제 본위주의라는 문제가 있고 네네.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 저는 그 8차 당대회 때 보고서 상당히 놀랐는데 왜 놀랐냐?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떤 집권 세력 그 권력 장악 세력이 이른바 북한 내부에서 보면 기득권 세력 아닙니까?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부패와의 전쟁 이렇게 말할 것처럼 범죄와의 전쟁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판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게 김정은 위원장 권력 기반이 되는 기관들이란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 기반을 치겠다? 그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인데 그 싸움의 양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 세도나 관료주의 이 부패는 개인이 하는 과오들이에요. 개인 간부들이. 이거는 그냥 투쟁, 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처벌하는 거. 두 번째는 아까 말씀 특수기관 문제입니다. 있죠. 네. 그러니까 단위가 특수화되는 경향. 또 북한에서는 그걸 또 본위주의. 예, 자기 위주로 하는 자기 기관 위주로. 예를 들면 군대라든가 또 혹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안전성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보위성이라든가 국방성이라든가 있겠죠. 이런 데가 만약에 본위주의를 하고 단위 특수화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쟁을 하겠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뭐라고 하냐면 선언을 당권, 군권. 그 얘기 법권까지 해서 동원해서 싸우겠다 이런 말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놀란 그렇습니다. 건데 그게 가능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경제 영역을 좀 벗어난 거긴 한데 네네. 자신의 기득권,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그 체제를 지키려고 군을 동원을 했고 그 대가로 군에게 많은 이해를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너무 커져가지고 전체 경제에 크게 부담이 되니까 그거를 개혁을 하려면 뭐 개혁이란 말을 안 하겠지만 근데 그거를 좀 정상화를 시키려면 말씀하신 특수기관 여기를 쳐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인 거죠. 사실은 자기네 국가 안에서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특수화하고 본위주의에 대해서 전쟁을 하겠다. 그 얘기는 말하자면 그거 없이는 좀 거꾸로 바꾸자고요. 그거 없이는 북한이 발전하기 어렵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요. 소위 군수산업과 예를 들면 민수산업 간의 담장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군수산업에 과도하게 지금 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지금 이제 바뀐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첨단 병기 생산 체계, 그러니까 핵무기 발전을 통해서 첨단 병기 생산 체계는 좀 약화시켜도 이제 그냥 더 발전시켜야 되겠죠.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 그러면
재래식 변기 생산 체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전에 뭐 네. 100, 200 썼던 거를 그만큼 안 써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보자고요. 북한이 분명히 변화가 있다는 것이 지난 2월 달인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께서 어떤 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느냐면 북한이 군대 나이를 복무기간을 9년에서 남자들 10년 하던 거를 2년 낮췄다. 아. 그러니까 7년에서 9년으로 낮췄다는 2년 낮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7년에서 8년으로. 네. 그다음에 여성들의 경우는 6년에서 7년의 복무기간을 5년으로 낮췄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의 인력을 경제적으로 돌릴 수 있다. 맞습니다. 아. 제대군인들 어딘가 산업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공장기업소, 탄광, 혹은 저 청년 돌격대, 혹은 수산사업소, 또 혹은 협동농장.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지금 북한은 근본적 변화가 좀 있는 겁니다. 이 바깥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는 그걸 잘 보고 계신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그 생각들 하시고 계실 텐데 하나 이 잠재력에서 빠뜨린 게 지금 이제 아까 군수에서 민수 전환 문제라든가 당장 낮추기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만은 구조적인 것도 잠재력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 조정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든가 뭐 몇 가지 그 사람들 생산재 배치라든가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북한의 그 산업 구조 중에 하나 치명적인 약점이 전력 과소비형의 중후장대형 산업 구조. 화학공업, 금속공업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경제 구조란 사실 말입니다. 북한하면 전력난, 만성적인 전력난인데 네네. 그나마 그거를 또 이제 금속공업, 화학공업에 투자를 하려면 또 전기가 또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구조를 경제 구조 금년에 이제 금속공업하고 화학공업의 5개년 계획에서는 저 국가 투자를 늘리기로 했잖아요. 강조를 했더라고요. 국가 투자를 늘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설비를 현대화하고 갱신하고 또 뭐 이를테면 저 CNC화 그렇죠. 그다음 무인화, 자동화 요즘 다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경공업 부문에서 상당 부분이 진행됐고 이제 중공업 부문에서 하고 있는데 이 바로 금속공업의 투자, 화학공업의 투자는 바로 그런 구조조정에 관련되는 투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잠재력이다 그러면 아까 사람 문제라든가 정책, 아까 군수산업의 이동 문제 이런 거 포함한 그다음에 이제 구조 문제 이런 걸 다 보면 잠재력이 있다 없다 그건 이제 시청자들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자,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4시즌 8번째 시간 오늘 조금 까다롭지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북한 경제, 경제도 힘든데 뭐 북한 경제 더 힘들어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유 이사장님 말씀은 북한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 보고 있는,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크게 보자면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 중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지도자의 어떤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그거를 뒷받침하려는 또 그 관료들이 있고 인재가 있고 그리고 어떤 제도적 문제점을 풀겠다라는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중공업을 또 앞세우는 이 전략이 있고 그러면서도 과학기술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들어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거 우리 7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이 걸어갔던 경제발전 전략이랑 너무 비슷하네. 똑같네. 우리도 뭐 자원이 없는 나라, 인재가 사람이 자원이다. 뭐 이래서 교육 그리고 과학기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그리고 중화공업에 우리도 집중 투자를 했었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사장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좀 반론성 질문이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서 외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외국의 기술도 수입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경제를 키워갔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뭐 중국, 러시아 정도나 그냥 가깝게 지내지 중국과는 교육의 90%가 이루어지고 있고 좀 외국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문 걸어 담그고 있고 결국 뭐 자력갱생한다 그러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경제 어떻게 일으키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 자력갱생 문제 참
대외 협력 문제와 예. 대치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이제 시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데 경제 재건에 성공할까 이런 이제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생각하는 자력갱생이 뭔가 하는 걸 조금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이번 당대회 때 나오는 거 보면 자력갱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민위천이라고 해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예, 그렇습니다. 백성을 하늘로 여긴다는 그거하고 일심 단결,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자력갱생 이 세 가지가 패키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잘 들여다보면 하나는 단결해야 된다는 얘기고 하나는 백성을 외워야 된다고 하나는 우리끼리 뭉쳐서 하자는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 이제 한 축을 이루고 또 하나 축은 뭐가 있냐면 새로운 혁신, 또 대담한 창조, 또 부단한 전진 이게 또 하나의 패키지예요. 그건 뭐냐면 혁신 국가를 만들어야 계속 자기들이 맞아요. 이노베이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혁명을 했다고 하고 계속 혁명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혁신을 훨씬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나 뭐나 다 창조 개발형으로 바꾸자. 모방, 견본 모방하는 형 해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 세계 시장에 나갈 수도 없다. 품질 가지고 경쟁해야지 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창조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어쨌든 부단한 전진이라는 건 지금까지도 국민들이, 인민들이 열심히 해왔는데 앞으로 좀 참고 더 전진하자. 이 메시지가 이제 패키지로 묶여 있잖아요. 근데 자력갱생을 바라볼 때 지금 당대회 때 나온 얘기는 세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국가적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하나는 과학기술적 자력갱생. 이거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의 전략적 노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별로 관심들을 안 가지니까 잘 모르게 되는데 조금만 북한 보도들을 좀 들여다보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부화, 과학화 이 네 가지를 말하자면 패키지로 묶어서 전략적 노선이라 한단 말이죠. 그럼 맨 앞에 주체화는 바로 자력갱생이에요. 맞죠? 그다음에 현대화, 그다음에 정부화 이건 사실은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과학화도 물론이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걸 이제 우리가 의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북한은 전통적인 자력갱생이 있고 후반부, 즉 말씀드렸던 정부화나 현대화나 과학화를 위한 자력갱생이 있겠구나. 당연히 알아야죠. 그런데 이번 당대회 때 보면 과학기술적인 자력갱생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달리 봐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생각하는 자력갱생은 어떤 경우 다시 말하면 외국과 교류가 많아도 이런 과학기술에 의한 자력갱생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게 본질이죠. 그다음에 앞으로 돌아가면 국가적인 자력갱생은 뭐냐면 국산화하자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국산화가 잘 보면요. 처음에는 경공업 부분에서 국산화하자고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시장에 나가서 시장에서 중국 제품만 팔리고 북한 게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북한 제품을 품질을 높이자. 그다음에 뭐 원가를 저하시키자 뭐 이런 건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우리 70, 80년대 우리 경험이랑 똑같아요. 아니, 경제라는 건 그런 경로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건 효율성이 지배하는 세계고 세계 자체가 그 경제라는 영역이 효율성이라는 건 당연히 그런 과정을 원가 절감이니 품질 제고니 품질 높이는 거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 보면 국가적으로는 국가적인 자력갱생은 국산품 높이자. 근데 거기에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한 3, 4년 전부터는요. 기계 설비. 예, 국산화. 근데 이제 마지막에 5% 이내는 수입해와도 되는 걸로 지금 북한에서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비들 만들다 보면 중요한 핵심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방해서 막 만들다가도 도저히 안 되는 거는 할 수 수입해서 조리했잖아요. 아니 뭐 일본의 그 기계 설비 같은 거 그대로 수입해서 물건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 일부 그러니까 있잖아요. 처음 단계는 그러고 나중에는 모방해가지고 설계 다 해가지고 역설계 해가지고 상당히 그 기계를 거의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몇 %는 그렇죠. 사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요즘 목표가 기계 설비에 5% 이내 정도는 수입해도 좋은데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야 되겠습니다만 하고 있고 현재. 그래서 국산화하자. 아까 자력갱생의 국가적인 건. 그다음에 계획적인 자력갱생은 뭐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북한 부분을 이제 오래 다루지 않으면 그냥 국가적인 거 자력갱생 그런가 보다. 계획적인 자력갱생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계획적인 자력갱생도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국가가 100% 계획으로 다 세워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략적 부분만 국가가 세우고 나머지는
권력 결정 요소를 하방을 시켰단 말이죠. 권한 분산시켰다고요. 분권화. 지금 기업들한테 제일 큰 그 권리가 뭔가요? 기업들한테 주는 게 계획권입니다. 지금 기업소법이 개정된 걸 이렇게 보면 몇 년 전에 개정된 걸 쭉 검토해 보면 제1번이 계획권이에요. 기업이 계획할 수를 하게 해준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체에서 계획을 그렇습니다. 하고 그걸 달성을 하고 남는 부분 이념물은 알아서 처분할 수 있게 한다. 예,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조직하는 거죠. 그거는 생산 조직해가지고 심지어 제품 결정권, 어떤 제품 할 거냐, 또 가격 제정권, 가격 제정권 다 가져요. 그러면 이런 거죠. 비싼 원자재를 가져와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을 때 옛날 같으면 일률 가격이기 때문에 손해를 봐요, 기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 안 하는 겁니다. 만들수록 손해인데. 예. 만들수록 손해가 그런 얘기입니다. 생산할수록 손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나 중간재 생산재 시장에서 조달한 물자 요리 시장 이런 데서 조달한 것은 가격이 세잖아요, 당연히. 국가에서 공급하는 가격하고 다르죠. 네. 그럼 그 가격만큼 생산품에 대한 제품이란 가격도 올려라는 거예요. 그게 가격 재정권입니다. 야, 그 시장 경제랑 아주 비슷하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네요. 예, 닮은 꼴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구분해서 보자면 좀 너무 많은 이 표를 만들어 설명해야 되는 분인데 어쨌든 계획을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적인 자립경쟁이라는 거는 계획을 자립경쟁 단위들,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예, 이전하고 달리.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예. 예. 예, 그리고 요즘 이제 농장도 농장 책임 관리제. 농장 책임 관리제 안에 들어가면은 뭐 포존 담당 책임제 예, 그런 게 있죠. 예, 예. 분조가 뭐 세 명 내지 뭐 3명 정도 좌우로 2~3명 뭐 5명 이렇게 모여서 분주를 꾸리면은 그 속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북한이 이러는 것 같아요. 그 생산자 대중, 즉 노동자, 농민이 기분 좋게 일하지 않으면 경제 발전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우리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 아마 잘 못 들어본 이런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북한을 굉장히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이전과 비교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게 바뀌고 있구나. 이게 눈에 띄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차력 경쟁 그래도 잘 되겠어 이렇게 여전히 여기실 수는 있는데 그건 뭐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지만 북한이 이런 변화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최고 지도자가 의지가 분명히 있고 김정일 위원장 시대와는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분명히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고 거기에 인력을 또 젊은 경제를 담당했던 이런 사람들을 바꾸고 있고 과학기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외부와의 어떤 교류 이거는 지금 없는 상태라 그 부분이 과연 어떨까 이제 이런 물음표가 따라가긴 하는데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약간 논쟁적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 자력갱생이지 이제까지 역사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경험으로 볼 때 자력갱생 성공한 나라가 어딨냐. 중국도 하다가 결국은 뭐 덩샤오핑이 흑묘백묘 해가지고 남순 강화 해가지고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거 아니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쿠바가 뭐 시장 경제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쿠바 못 살잖아요. 이렇게 보면 왜 북한은 안 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 경제 발전을 인민 대중 제일주의라는 거를 내세우고 이민 위천이고 그리고 핵무기도 있고 뭐 한다고 하면 그럼 뭐 시장 경제 전면적이진 않아도 중국 수준으로 베트남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차이를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네. 우선 중국은 아시다시피 1978년 12월부터 개혁개방이 시작돼서 84년에 경제개혁을 전면화했는데 그렇죠. 이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중국하고 베트남의 경우는 미국하고 국교 정상화한 이후에 다 개혁개방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세계 시장에 열려있는 조건입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유지로 인해서 어쨌든 봉쇄가 계속되고 있고 세계 시장에 절대로 열려 있지 않다는 거. 네. 그다음 두 번째 생각할 일은 중국은 14억, 베트남은 제가 알기로는 9,800만 명 정도 인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북한이 2,540만 명이라고 네. 그랬죠. 그러면 내수 시장이 베트남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개혁, 소위 말해서 개혁이라는 걸 해가지고 시장 중심으로 해나가기가 해도 그 경제가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 돼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다르다. 네. 규모의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은 이제 농민들을 끄집어내서 14개 연안 도시에 공업지대로 보내서 공업 노동력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개혁으로부터 공업개혁으로 네. 가는데 그 과정에서 14개 개방도시가 발전하는 데는 화교자본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작용을 했습니다. 베트남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거기는 공업개혁을 했는데 공업개혁의 과정에서도 역시 미국에 가 있거나 했던 베트남 그 탈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저 국내에 돌아와서 이 사유화된 기업들을 인수하고 막 해서 개발되는. 그러면 이제 북한을 한번 보자고요. 북한은 우선 미국과 수교가 안 돼 있어요. 미국과 수교가 안 되는 건 뭘로 의미하냐면 일본하고도 수교가 안 되는 걸로 의미하고 네. 동남아 10개 나라 시장을 다 놓치고 있다는 얘기고 유럽,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시장을 다 놓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에서 이 개혁을 한다는 거, 개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는 인구가 역시 작고 그다음에 또 비극적이지만 분단의 상황. 북한은 결국 남한하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개혁 개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아주 그것도 남한하고 관계가 매우 좋아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하겠다고 서로 지금까지 남북 합의한 대로 네. 제대로 돼가지고 더구나 평화체제로 가는 길,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대결 이런 거 안 하고 그다음에 이 어쨌든 남북 협력이 점점 이 공동체 분위기로 갈 정도가 된다면 북한도 굉장한 중대한 변화들을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김정은 위원장 하는 거 보면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많이 보이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면 현실주의자로서 그에 맞는 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걸림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길을 가려면 네. 어쨌거나 체제 안전 보장은 받아내야겠다. 이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참 어렵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마지막 질문 삼아 하나 던지자면 그렇게 제한된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이사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전에 나오셨던 이종석 전 장관은 아마 같은 맥락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강요된 자력갱생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경제해도 그러면 뭐 내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제도도 바꾸고 인력도 어떻게 해보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아주 제한된 수준의 경제 발전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게 이제 미국과 대타협을 하건 일정 부분의 양보를 해서 뭐 IMF나 IBRD라던가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뭐 중국식이건 베트남식이건 가는 거 그거보다는 역시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남거든요. 그 북한은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감내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버티기다. 말하자면 미국과의 그 사람들은 정전 상태, 전쟁이 일시 중지된 상태이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과의 관계가 바뀌면 북한은 많은 부분을 새롭게 판을 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해왔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여건에서는 북한으로서는 어떤 선택지도 없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자력갱생으로 역시 일정한 발전.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하는 게 제한성이 있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데 거대한 자금이 들어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 제한된 걸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국가적으로 인민들한테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사실은 국가 안보라는 게 공공재잖아요. 국가 안보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핵무기 건설이 그 합리화되는 거잖아요. 북한 안에서 또 국방공업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화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부터는 가급적이면 소위 이 파생효과, 스피인오프라고 합니다만 기술 이전을 통해서 민간을 발전시키자. 네. 첨단 부분, 그 다음에 혹은 재래식 변기 공장들에 대해서는 대체 효과, substitution 해서 이펙트죠. 그러니까 이 점점 이것을 대체해서 민간, 예를 들어 병진 공장,
군수하고 민수하고 병진했다면 앞으로는 민수 생산만 하도록 하자든가 이런 식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네. 내부적인 일종의 구조조정처럼 이제 작용한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에요. 네.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지금 만약에 북한이 발전을 하고 내수라기 표현보다는 내부적인 힘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내적인 힘. 네. 내적인 힘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과도하게 군수 부분에 가 있는 걸 민수로 돌려야 돼요. 그걸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짜는 중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어서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에 대한 전쟁도 있는 거고 또 혹은 군수 단위들 예를 들어 아까 왜 저 낙수 효과 말씀하셨지 네, 않습니까?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국방성에서 예를 들면 후방총국에서 관리하는 군수물자 중에 그 비무기 제품 많거든요. 생활용품들 북한에서 다 군대에서 생산하는데 이거 생산 넘치면 민간으로 주는 거예요. 돌린다. 지금 예를 들어 수산사업소 같으면 생선 동해안의 수산사업소가 예를 들어서 생선을 잡으면 도시에 있는 양로원 또 애들 애육원 보육원 그다음 심지어 탄광 공장 기업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대가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면 2002년에 성군경제건설 노선 때만 하더라도 사실 성군시대는 워낙 그때 그 고난행군을 겪었으니까 그렇죠. 네. 나라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하려고 하니 군대에 집중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군대가 살아나서 행부위까지 가졌으니 이제는 다시 민간으로 돌리자 하는 변화들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뭐 한 회 분량의 북한 경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죠. 좀 두드러진 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또 이런 반론이 있는지 이제 오늘 좀 여쭤본다고 봤고요. 자, 우리 유 이사장님이요.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에 북한 경제 전환기 읽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글들을 올리고 계십니다. 저도 읽고 있는데 이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그 정보들이 있으니까 또 의견, 분석이 있으시니까 이거를 정독하시면 북한이 이런 게 있구나. 분명히 이해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좀 긴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주는요, 이 순서로 하려고 합니다. 2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아마 이번 정상회담 역대 어느 정상회담보다 정말 중요한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앞수다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정상회담 전후 조금 깊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이사장님 아까 부탁드린 거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댓글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유영구 전 현대사 연구소 이사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